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자가 비집고 들어올 틈조차 주지 않는 거대한 방어벽이 존재했던 셈이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장벽을 경제적 해자라 일컫습니다. 적의 침입을 원천 봉쇄하려 성곽주의에 깊게 파놓은 물길, 딱 그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그 단단하던 성벽에 틈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합니다. 2024년 12월, 배달업계의 노른자위인 서울에서 마침내 왕자가 바뀌었습니다. 결제액만 놓고 보면 서울 한 달치 매출이 쿠팡이츠가 1,792억 원, 배민이 1,7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14억 원 차이로 절대로 안 깨질 것 같던 1등 자리가 간발의 차이로 추격자에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진짜 오싹한 건 그 뒤의 흐름입니다. 이게 일시적인 이변이 아니었거든요. 2025년 8월 서울 결제액은 쿠팡이츠가 2,113억 원까지 치솟을 때 배민은 1,605억 원으로 고꾸라집니다. 적나라하게 말해 쿠팡이츠가 배민보다 배달값을 1.5배나 더 쓸어 담았다는 뜻입니다. 차라의 추월을 넘어 격차가 아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확대 해석은 금물입니다. 정부 판세로 보면 아직 배민이 왕자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2025년 기준으로 매달 앱을 두드리는 활성 이용자가 배민은 약 2,170만 명, 쿠팡이츠는 약 1,230만 명 선입니다. 전국구 체급으로는 여전히 배민이 우세한 게 팩트입니다. 그렇기에 이 격격변이 시사하는 바가 더더욱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전국에선 1등인데 가장 치열하고 돈이 쏟아지는 서울 심장부부터 방어선이 뚫렸다는 방증이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원래 나라가 망할 때는 변방의 기시열부터 흔들리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배민은 반대로 가장 핵심부부터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비단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유저 한 명이 한 달 동안 그 앱을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는지 따져봤더니 2025년 가을 즈음 쿠팡이츠가 배민의 코앞까지 따라붙어 젖히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에 한두 번 켜보는 수준을 넘어 이제 아예 손때 묻은 메인 앱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충성 고객들의 밑바닥 마음부터 이탈하고 있다는 뜻이죠. 단순한 순위 바꿈이 아니라 99%를 독식하던 절대 제국의 기둥이 뿌리째 흔들린다는 강력한 전조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이한 점이 하나 포착됩니다. 배민이 돈을 벌어들이던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가 실은 제 발목을 잡는 덫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목은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질문의 실타래부터 풀어야 합니다. 이 엄청난 제국이 어떻게 싹을 틔웠는지 알아야 왜 쓰러지는지도 제대로 보일 테니까요. 시간을 뒤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배민이 미움받는 천덕꾸러기는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죠. 한때 배민은 온 동네 사람들이 아끼고 응원하던 토종 골목대장이었습니다. 출발은 초라했습니다. 내세울 미천도, 든든한 백도 없는 맨땅의 헤딩이었거든요. 경쟁사들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마르지 않는 자금줄을 쥐 대기업의 황태자 같았달까요? 하지만 이 골목대장은 전혀 다른 무기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기막힌 브랜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는 한 문장 기억나시죠? 특유의 키치한 유머와 삐뚤빼뚤한 폰트, 실속 터지게 만드는 광고 카피들까지 배민은 그렇게 우리 생활에 일부러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능청스러운 위트에 지갑을 열기 전에 마음의 빗장부터 풀어버렸습니다. 결국 돈으로 무장한 대기업들을 차례차례 고꾸라뜨리고 당당히 왕좌를 거머쥐었죠. 여기서 짚고 갈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건 한낱 편리한 앱 따위가 아니었어요. 우리 언어로 농담을 건네며 등을 두드려주던 든든한 우리 편이었습니다. 참 낭만적인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 낭만은 소리 소문 없이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2029년 12월 일대 사건이 터집니다. 독일의 배달 공룡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을 이끄는 우아한 형제들을 통째로 삼켜버린 겁니다. 무려 4조 7,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몸값이었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대한민국 정보기술 업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대형 빅딜이었습니다. 골목대장이 하루아침에 해외 거대 자본의 손에 넘어간 셈입니다. 겉모습은 딴판이었습니다. 앱 화면도 눈에 익은 그 특유의 민트색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문패는 그대로인데 안에서 주파나를 튕기는 주인이 바뀐 것이죠. 그 파장은 금방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한 가지 문턱이 더 남아 있었거든요. 2020년 12월 이번엔 정부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섭니다.
독점 기업의 탄생으로 시장이 왜곡될까 우려한 탓이었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몇 가지 족쇄를 채워 합병을 허가합니다. 처방은 단호했습니다. 기존에 쥐고 있던 요기요를 강제로 매각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독과점 기업이 시장을 삼키면 제멋대로 가격을 올릴 게 뻔하니까요.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빗장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판이 정리되자 회사를 일군 창업주의 입지도 달라졌습니다. 그가 쥐고 있던 13%의 지분은 독일 본사 주식으로 치환됩니다. 토종 벤처기업가가 독일 대기업의 주요 주주로 탈바꿈한 순간입니다. 진짜 운전대를 쥐 주인이 누군지 이 주식 지분 구조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열광하던 그 브랜드는 더는 옛날의 그 배민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그 시점부터 모든 판도가 요동치기 시작했으니까요. 진짜 문제는 새 주인의 눈에 비친 한국 시장의 가치가 이전과 영 딴판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서늘한 시선은 가장 먼저 현장의 자영업자들과 배달원들의 지갑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선이 가장 먼저 내리꽂힌 곳은 바로 자영업자들의 눈물겨운 매출 장부였습니다. 2024년 8월 배민은 점주들에게 떼어가던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전격 인상합니다. 단순한 숫자로는 고작 3%포인트 올린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장님들 처지에선 플랫폼에 뜯기는 수수료가 단박에 절반 가까이 불어난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보셔야 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들이 돈을 올리는 기술이었습니다. 한 번에 폭탄 인상을 단행하면 성난 민심이 들끓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저항이 덜한 한계선 안에서 야금야금 올리는 방식을 씁니다. 게다가 빼앗기는 건 비단 수수료뿐만이 아닙니다. 배민에는 울트라콜이라 불리는 이른바 깃발꽂기 광고가 있습니다. 매장 한 곳당 매달 88,000원씩 꼬박꼬박 내야 하는 정액제 광고인데 골치 아픈 건 옆집이 깃발을 더 꽂아대면 우리 가게는 화면 밑바닥으로 밀려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피 같은 돈을 써가며 무한 경쟁을 펼치게 되고 마케팅 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습니다. 결국 중개 수수료에 카드 수수료, 광고비, 배달료 분담금까지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나면 배민으로 올린 전체 매출의 약 20%가 고스란히 플랫폼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만원어치를 팔아봐야 2,000원이 통행세로 뜯기는 꼴이죠. 그런데도 사장님들은 왜 이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손님들이 죄다 그 방 안에 갇혀 있으니까요. 점유율 99% 시장에서 배민을 탈퇴한다는 건 사실상 장사를 접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인질시장이라 부릅니다. 아주 쉽게 말해 일단 그 울타리에 갇히면 탈출구가 없어서 아무리 독소 조항이 가혹해도 꾹 참고 버텨야만 하는 기형적인 시장 구조를 뜻합니다. 더 적나라하게는 전환 비용에 덫에 걸린 겁니다. 이 전환 비용이란 다른 대안으로 갈아탈 때 감내해야 하는 뼈아픈 손실을 뜻하는데요. 배민을 이탈하는 즉시 매출이 수직 낙하하니 사장님들은 가슴을 치면서도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분노의 불길은 매장 밖으로도 번졌습니다. 음식을 배달하는 라이더들 또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상식의 눈으로 보면 치솟는 물가의 주문량까지 늘었다면 라이더들의 목도 마땅히 늘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배민의 기본 배달료인 3,000원은 장장 9년 가까이 단 한 푼도 오르지 않고 요지부동이었습니다. 9년이라는 세월 동안 짜장면값, 커피값은 물론이고 최저임금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라이더들의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기본 배달료만 묶여 있었던 겁니다. 참나선 배달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온은 이를 4,000원으로 올려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유니온은 이걸 4,00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건당 3,000원이라는 돈이 언뜻 적당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싼 기름값이 빠지고 오토바이 보험료에 매달 나가는 할부금까지 줄줄이 빠져나갑니다. 폭우가 쏟아지거나 눈길이 얼어붙은 한밤중까지 도로를 질주해도 막상 내 주머니에 쥐어지는 알짜배기 수입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배달원들이 우리도 기계가 아닌 사람이다라며 거리로 뛰쳐나온 처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라이더들은 일터를 벗어났습니다. 배달 앱을 꺼버리고 운행을 멈춘 채 생존권을 요구했습니다.
매장 사장님도 배달 라이더도 수수료 체계나 약관이 바뀔 때마다 거세게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영업자가, 다른 쪽에서는 배달원이 똑같은 거대 플랫폼을 겨냥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음식을 공들여 만드는 사람과 그걸 신속하게 나르는 사람이 동시에 플랫폼의 적수가 되어버린 기이한 형국이죠. 그런데 정작 대중의 영린을 건드린 진짜 도화선은 수수료가 인상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피 같은 돈들이 대체 어디로 증발했는가? 바로 이 의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대수롭지 않게 지불을 하는 그 배달비와 음식값들이 실제로 누구의 금고로 흘러 들어가는지 지금부터 단돈 1원짜리 하나까지 샅샅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로 꼬리표를 붙여 끝까지 쫓아가 보죠.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2만원짜리 야식을 주문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돈 2만원이 오롯이 사장님 손에 들어갈 것 같지만 실상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가장 먼저 가차없이 도려내는 게 중개수수료입니다. 배민이 2024년 8월부터 매출에서 칼같이 떼어가는 중개수수료율은 9.8%입니다. 2만 원어치를 팔면 약 1960원이 그 자리에서 뜯겨 나갑니다. 음식값에 매겨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통행세인 셈이죠. 심지어 통행세는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가 덧붙고 배달비 분담금까지 사장님이 고스란히 덤터기를 씁니다. 여기에 울며 겨자 먹기식 광고비와 최종 단계인 부가가치세 세금 폭탄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대 비용을 꼼꼼히 더해보면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에 배달비 부담금까지 합쳐 사장님이 감당해야 할 몫이 총 매출의 20% 안팎까지 치솟습니다. 매장 사정에 따라선 그 비율이 훨씬 더 가혹해지기도 하고요. 거칠게 계산해봐도 상황은 뻔합니다. 2만 원어치를 뼈 빠지게 팔아도 플랫폼 통행세로 4,000원 안팎이 훅 날아갑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아직 음식 식재료비와 매장 월세, 알바생 인건비는 계산서에 넣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원가와 매장 유지비를 제하고 나면 결국 2만원짜리 한 그릇을 사장님 손에 떨어지는 순수입은 고작 몇천 원에 불과합니다. 제 아무리 정성을 쏟아 음식을 만들어 팔아도 정작 땀 흘린 사람의 몫이 가장 형편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렇다면 라이더들의 주머니 사정은 좀 나을까요? 이 영역은 배달 건수나 조건이 다양해 칼로 자르듯 분배율을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례를 보면 목숨 걸고 한 건 배달에 받는 기본 배달료는 3,000원 안팎으로 장장 9년째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 푼돈에서 오토바이 연료비와 보험료, 기기할부금까지 전부 털어내야 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악천후 소식의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필사적으로 오토바이를 몰아봤자 결국 3,000원짜리 콜 하나 띄어 손에 쥐는 건 푼돈뿐입니다. 요약하자면 음식을 조리하는 점주도 밤낮 없이 달리는 배달원도 손에 만져보는 실속은 지극히 미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배달 자금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상식의 잣대로 보면 누군가는 분명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그 판도라의 상자가 대중의 분노를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시된 장부를 들여다보면 배민을 거느린 우아한 형제들은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4조 3,226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순수 영업이익으로만 무려 6,408억 원을 챙겼습니다. 그 전해인 2023년에는 이보다 더 짭짤한 6,998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사장님들과 배달원들의 지갑이 텅텅 비어갈 때 플랫폼은 매년 수천억 원씩 노다지를 캔 셈입니다. 바로 여기서 뼈아픈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진짜 심각한 점은 이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 경제 생태계 내에 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배민의 진짜 주인은 이제 한국 기업이 아닌 저 멀리 독일의 거대 자본이니까요. 2023년 배민은 현금 배당금 명목으로만 무려 4,127억 원을 독일 본사로 송금했습니다. 4,127억 원이라는 돈은 웬만한 지방 중소도시 시민 전체에게 한 사람당 수십만 원씩 안겨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24년에는 자기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는 꼼수로 또 한 번 천문학적인 자금을 독일 본사로 유출했습니다. 이렇게 단 2년 동안 해외로 빠져나간 국부만 자그마치 1조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1조 원이면 어지간한 지방 기초자치단체 한 곳이 1년 내내 살림을 꾸릴 수 있는 거액입니다. 필적하는 규모입니다. 그 천문학적인 돈이 고스란히 현해탄을 건너 독일 본사로 날아간 겁니다. 쉽게 말해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주문한 치킨값 중 일부가 통행세처럼 차곡차곡 쌓여 결국엔 저 멀리 독일 본사의 금고로 흘러 들어가는 꼴입니다. 시장에 경쟁자가 없을 때 손쉽게 뜯어내는 초과 이윤, 경제학에선 이를 독과점 지대라 칭합니다. 1등이라는 독점적 지위 하나로 매년 수천억 원을 갈취해 그 단물을 본국으로 실어 나르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그러니 대중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요. 내 지갑에서 나간 돈이 골목길 사장님이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바다 건너 외국 자본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틈새를 정확하게 파고든 진짜 포식자가 판에 등판합니다. 9.8%라는 무지막지한 통행세에 피눈물 흘리던 점주들, 9년째 묶여있는 배달료에 분노한 라이더, 그리고 한 푼이 아쉬운 소비자들. 그 삼각구도의 틈바구니를 노린 괴물의 무기는 의외로 심플했습니다. 바로 공짜라는 카드였습니다. 무기는 오직 하나, 무료였습니다. 2024년 3월 쿠팡이 와우 멤버십 유저들을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 배달이라는 초강수를 던집니다. 당시 와우 회원은 대략 1,400만에서 1,5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웬만한 광역시 몇 개를 합친 인구가 이미 쿠팡이라는 거대 생태계에 발을 담그고 있었던 셈이죠. 여기서 핵심을 짚어봐야 합니다. 무료 배달이 왜 이토록 파괴적인 무기일까요? 사람 심리라는 게 참 묘하거든요. 음식값 2만 원은 기꺼이 결제하면서도 배달비 3천 원은 왠지 모르게 길바닥에 버리는 덤터기처럼 느껴집니다. 똑같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도 배달비라는 이름표만 붙으면 유독 아깝고 억울해지는 법이죠. 쿠팡은 바로 그 심리적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배달 팁을 0원으로 깎아주자. 1인 가구부터 헤비 유저들까지 너도 나도 쿠팡이츠로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들 한 가지 의구심이 들 겁니다. 배달비를 한 푼도 안 받으면 쿠팡은 도대체 어떻게 수익을 낸다는 걸까요? 기억하시나요? 앞서 언급해드렸던 부분, 이 회사가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실은 함정이라는 얘기 말입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쿠팡에게 배달 앱은 그 자체로 마진을 남겨먹는 장사가 아닙니다. 유저들을 쿠팡이라는 거대 덫에 영원히 가두어 두기 위한 매력적인 미끼일 뿐이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품을 미끼 상품, 즉 로스 리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일부러 제사를 깎아가며 손해보고 던지는 미끼입니다. 대형마트가 미끼 상품으로 삼겹살을 원가 이하로 풀어 사람들을 쓸어 모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삼겹살에선 미치더라도 그 손님이 매장을 돌며 카트에 담는 다른 물건 전체에서 마진을 회수하는 전략이죠. 배달판도 똑같습니다. 배달에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그 고객이 쿠팡에서 화장지를 사고 로켓 배송을 이용하면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일단 와우 멤버십에 길들여지면 탈퇴하기가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락인 효과 혹은 전환 비용이라 부릅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구독의 올가미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경쟁 상대인 배미는 어떨까요? 배미는 오직 배달 서비스 하나만으로 어떻게든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단일 품목 기업입니다. 반면 쿠팡에게 배달은 이익을 안 내도 그만인 미끼에 불과합니다. 체급 자체가 다른 기형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미끼 전략은 비단 한국 시장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미 바다 건너 중국 시장에서 그 파괴력이 고스란히 입증된 필승 공식이거든요. 중국의 최대 배달 공룡 메이투안과 그 뒤를 쫓는 징둥 역시 배달을 단독 수익 모델로 보지 않습니다. 자사 커머스와 거대 물류망으로 통하는 관문으로 활용할 뿐이죠. 징둥 측은 아예 대놓고 배달 사업에서 마진을 남길 생각이 없다고 선언했을 정도니까요. 배달 네트워크와 유저풀만 장악하면 돈은 그 뒤에 버티고 있는 거대한 쇼핑 플랫폼에서 알아서 굴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쿠팡이 밟고 있는 궤적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러니 무료 배달은 단순한 선심 쓰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시장 장악 시나리오인 것이죠. 자, 이제 차가운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이 미끼 전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단번에 체감되실 겁니다. 쿠팡이츠의 2024년 매출액은 1조 8,819억 원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고작 21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익률로 치면 1.1% 수준입니다. 만원어치를 팔아 겨우 100원 남긴 셈입니다. 사실상 자선 사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반면 같은 기간 배미는 매출 4조 3,226억 원에 영업이익 무려 6,408억 원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쏠쏠하게 실속을 챙긴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곡간을 든든하게 채운 배민은 핵심 격전지인 서울을 내주었고 제사를 깎아 미끼를 던진 쿠팡이츠가 시장 파이를 빼앗아 갔습니다. 마진을 포기하는 대가로 영토를 점령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끼 전략의 진짜 소름 끼치는 위력입니다. 난공불락 같던 제국에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선명하게 새겨진 결정적 국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견고하던 제국에 처음으로 또렷한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2026년, 지금 이 전쟁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새해가 밝자마자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한 기막힌 반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우아한 형제들을 무려 4조 7,500억 원에 사들였던 독일의 큰손 딜리버리어로가 인수 7년 만에 이 회사를 다시 매물로 내놓은 겁니다. 매각 작업을 주도할 파트너로는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간이 낙점됐고 벌써 네이버나 우버 같은 거물급 후보들에게 매각 안내서가 발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몸값은 대체 얼마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상 몸값이 자그마치 8조 원 안팎입니다. 여기서 뼈를 때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4조 7,500억 원에 사들인 회사를 곱절에 가까운 8조 원에 되팔겠다는 신보인 거죠. 그것도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시장에서 배당금과 자사주 소각으로 1조 원 넘는 단물을 이미 빨아먹은 뒤의 말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뱃속을 야무지게 털어내고 본전까지 다 뽑은 뒤 시장에 던져버리는 격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서둘러 파는 걸까요? 속사정은 독일 본사의 급박한 사정에 있습니다. 지금 딜리버리어로의 부채 규모가 대략 9조 2,500억 원에 달합니다. 부채 비율은 무려 231%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회사가 가진 순수 미천보다 당장 갚아 나가야 할 빚더미가 2배 넘게 쌓였다는 고해성사입니다. 결국 2025년에는 대만에서 쏠쏠하게 굴리던 푸드, 판다 브랜드마저 라이벌인 그랩에 넘겨버리며 급히 현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우리 안방 배민 또한 그 현금 확보 작전의 희생양으로 올라온 매물 중 하나에 불과한 셈입니다. 2026년 6월 현재 한때 국내 시장의 99%를 지배하던 거대 제국의 명운이 남의 손끝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이것으로 끝난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026년 쿠팡이츠는 기존 와우 회원에게만 한정했던 무료 배달 혜택을 일반 회원에게까지 전격 오픈했습니다. 미끼 그물을 훨씬 넓게 던져버린 셈이죠. 제도 도입 2년 만에 전면전 이 라운드에 서막이 오른 겁니다. 싸움판의 덩치도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단순한 요리 배달을 넘어 새벽 배송, 즉시 배송, 장보기 영역에 이르기까지 피비린내 나는 출혈 경쟁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엄연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쿠팡은 천사 같은 착한 기업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미끼 비즈니스의 냉혹한 생리를 곱씹어보면 쿠팡 역시 시장을 완전히 소나귀에 넣는 그날에는 과거 배민이 걸어갔던 그 독점의 길을 고스란히 밟을 게 뻔합니다. 세상에 공짜 치즈는 없습니다. 미끼에 홀려 어항 속에 갇히고 나면 결국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그 안에 갇혀버린 우리 자신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독점이라는 막강한 성벽도 영원무고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99%라는 철옹성 같던 지배력도 사장님과 라이더, 소비자라는 생태계의 신뢰의 균열이 생기는 순간 내부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적군이 성문을 부수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성주 스스로가 든든한 아군들을 적으로 돌려세운 결과입니다. 결국 고객을 이겨먹는 기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왕자 또한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인 우리는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희망적인 변화의 싹은 벌써 돋아나고 있습니다. 먼저 상생구조의 단초가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배민의 중개 수수료가 매장 매출 규모에 따라 2.0%에서 7.8%까지 차등 인하되었습니다. 성남 민심이 끈질기게 저항에 받아낸 값진 양보지만 일단 변화의 물꼬는 텁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초저가 수수료 앱과 공공 배달 앱의 눈부신 활약입니다. 수수료를 단 2%만 떼는 땡겨요 같은 플랫폼이 무서운 기세로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대형 민간 앱이 구해서 10%씩 갈취해 갈 때 그 5분의 1 수준만 받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판을 뒤흔들 가장 무서운 치트키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주체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가볍게 누른 주문 버튼 하나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직시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시장은 감히 우리를 호구로 가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정중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중에서 주로 어떤 앱을 손에 쥐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신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가감 없이